어머니, 요즘 생활비도 빠듯한데 왜 전기랑 가스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손주가 감기라도 걸려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전기세랑 가스비도 못 내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너희가 번 돈은 다 놀고 즐기는 데 쓰면서 생활비는 내게 떠넘기는 게 말이 돼? 이제 더 이상 너희 뒷바라지는 못하겠다.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이미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가 빠듯한데 전기세 하나도 도와주실 수 없다면 저희는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냐?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라. 너희만 바쁜 게 아니라 나도 바쁘다. 나도 내 삶이 있다. 아들은 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결혼할 때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까지 마련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저는 올해 60이 넘은 신경숙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이 고향이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5살 무렵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떠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일본이라는 곳이 굉장히 대단한 곳이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발을 디딘 일본은 따뜻함도 안정감도 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추위와 낯선 시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를 따라 바깥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심부름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생계의 무게가 어린 마음에도 느껴지더군요. 돈이 이렇게나 귀한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너무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일본 땅에서 홀로 남은 저는 10살의 고아가 되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 빨래, 심부름은 기본이었고 고철을 모아 팔기도 했습니다. 어렸지만 하는 일만큼은 어른들과 다를 바 없었고 심지어는 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하루하루가 고비였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장 같은 겨울바람을 맞으면서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었으니 오늘 번 돈으로 오늘 먹을 쌀을 사야 했어요. 그렇게 장사하며 버티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참 고생스럽긴 했지만 또 그때가 제 청춘이었구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나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네요. 몇 년 후 고향으로 돌아오니 참 낯설고 서러웠습니다. 어릴 적 보던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고 어렵게 모은 돈이었기에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돈을 손에 꼭 쥐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야채 장사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니 가게를 열어야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차비까지 아껴가며 중고 가판대를 구해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힘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하며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마음만큼은 부유했습니다. 가게를 확장하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점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가게도 번창하며 드디어 내 힘으로 일어섰다는 실감을 하게 됐죠. 아들이 태어난 순간 제 마음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 모든 걸 쏟아붓겠다. 불면증을 달고 살면서도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사하며 번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남들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아들이 그저 평범하게 자라주기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는 오랜 시간 모아온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출발부터 집 걱정 없이 시작하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여행의 설렘과 행복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둘이 함께 있는 모습 보니 참 보기 좋다.
여행은 어땠니? 어머님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이고, 고맙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어머니, 이번에 집도 마련해주시고 신혼여행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둘이 서로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래, 서로 아끼고 잘 살아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하나야. 앞으로 고생 덜하고 더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다. 어머님,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어머님께 배우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 초반에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면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인사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지만 그때부터 며느리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아이 교육 준비를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육 걱정을 하는 게야? 요즘은 다들 임신 중일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준비해요. 특히 영어 유치원은 대기가 길어서 신생아 때부터 입학 원서를 넣어야 한다더라고요. 이제 막 태어날 손주가 영어를 배우겠다고 벌써부터 돈을 써야 한단 말이냐?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님,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일찍부터 교육에 힘써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요즘 애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들었지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한다니 세상이 참 바뀌었구나. 좋은 유치원, 학원, 학습지는 요즘 부모들에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준비는 당연한 거죠. 그래도 그런 준비를 하려면 너희가 번 돈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와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사실 아이가 생기고부터 저희도 빠듯해요. 교육비며 앞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을 악착같이 벌며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저였지만 마음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나 부러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책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아팠죠. 저도 한 번쯤은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소리내어 웃으며 학교에 가는 상상을 하곤 했지만 그건 그저 꿈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들의 요구가 당연한 듯 되어가는 게 씁쓸했지만 내 손주라는 마음에 결국 또다시 도움을 주고 말았어요. 아들에게 돈을 보낼 때면 아들은 그냥 받기만 할 뿐 전처럼 감사 인사를 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기색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르려고요. 현석이랑 같이 가서 어머니도 뵙고 밥도 먹고 싶어요. 괜찮죠? 그래, 퇴근하고 바로 올 거니? 네, 지석이 데리고 바로 갈게요.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오늘은 속이 더부룩해서 김치국이나 간단히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집에 마땅히 차려줄 반찬도 없고 쌀통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부모 마음에 자식이 온다는데 마냥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쩔 수 없지. 있는 재료로라도 준비해야겠다.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오래된 장아찌며 몇 가지 마른 반찬뿐이었습니다. 이젠 자식들이 저녁 먹으러 온다 해도 반갑지가 않네. 편히 쉬고 싶었지만 급히 집 근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어묵볶음과 멸치볶음 그리고 무생채를 사들고 돌아와 서둘러 상을 차렸어요. 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그럴듯한 밥상이 마련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와 손주가 도착했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은 배가 고팠는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를 내며 그릇을 닦고 있는데 아들 내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려오고 손목까지 쑤시기 시작했지만 저들 중 누구 하나 도와주겠다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때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과 좀 깎아 주실 수 있어요? 현석이가 너무 좋아해서요. 속에서 한숨이 올라왔지만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서둘러 마치고 사과 몇 개를 씻어 얇게 깎아 접시에 담아 며느리에게 내주었습니다. 혼자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내 식구의 밥상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끝내니 온몸이 쑤셔왔어요. 그런데 사과 한 조각이라도 먼저 건네줄 줄 알았건만 아무 말 없이 과일을 집어먹는 아들 내외를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우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려는데 아들이 갑자기 몸을 돌려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이렇게 온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 이번 달 관리비가 좀 모자라서요. 저희가 요즘 정말 빠듯해서 전기세도 밀려 있어요. 전기세랑 가스비에서 삽십 몇만 원 정도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달엔 나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이번 공과금은 너희가 해결해야겠다. 어머니,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이제 곧 겨울인데 난방비까지 올라서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 공과금까지 부담해야 하냐? 어머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난방비 밀리면 추워서 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애도 있고 앞으로 쓸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냥 한두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왜 전기세가 밀려? 애가 있으면 그런 돈은 제일 먼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어머님, 손자가 겨울의 추위에 떨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비며 약값까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요즘 병원 진료 받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겨우 난방비 하나도 못 도와주신다는 게 너무하시네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렇게 모질게 거절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손주 생각도 좀 해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낼게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길래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냐? 내가 너희 밥벌이까지 책임져야 하냐?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게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들어서요. 아들 내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비며 공과금, 관리비까지 내가 감당하게 되면서 어느새 그들의 한 달 생활비 절반 이상이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들 내외의 생활을 책임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궁금해진 저는 전화를 끊고 다음날 직접 아들 집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기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낯선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옆에는 값비싸 보이는 골프백이 놓여 있었고 몇 개의 골프채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벽 한쪽에는 최근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옆에는 이름이 적힌 골프장 티켓과 브로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골프 모자와 장갑까지 널브러져 있어 누가 봐도 갓 다녀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래서 돈이 부족하다고 한 거였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야,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너희 돈이 없다면서? 이게 다 뭐냐? 어머님, 저희도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끔씩은 쉬어야죠. 지금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까지 내가 다 내주고 있는데 스트레스 풀러 다닐 정도면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내야 하냐? 저희도 월급 받아 겨우 맞춰가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골프 같은 건 비즈니스 차원에서 배워야 하는 거라서요. 그걸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하니? 너희가 내게 돈이 없다고 한 거 결국 다 거짓말이었구나.
저희도 애 키우면서 밖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살아요. 친구들과 모임 갈 때마다 돈을 아끼려고 눈치 보며 메뉴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까요. 그럼 공과금이나 필수적인 생활비는 너희가 해결해야지. 어머니, 저희가 겨우 공과금 몇만 원 부탁하는 건데요. 골프 치고 명품 사고 여행 다니는 사진까지 봤다. 돈 쓸 때는 막 쓰면서 왜 정작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는 나한테 떠넘기냐? 저희도 쉴 때는 좀 쉬어야죠. 그리고 힘들 때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너희가 번 돈은 다 놀고 즐기는 데만 쓰고 돈은 내게 의지하겠다고? 이제는 안 되겠다.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내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리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주무세요.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낼게요. 그동안 많이 참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해줬지만 이제는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쏟아부으며 살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나에게 기댈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지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밀린 금액이 꽤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들은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당연히 내가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여기 신우성 아파트 203호입니다. 요금이 밀려 있는 상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이번 달과 지난달 요금이 미납 상태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단전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납부할 여력이 없네요. 전력공사 상담원이 놀란 듯했지만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고객님, 단전 처리를 바로 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 요청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한평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정말 수도랑 전기를 끊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이상 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손자는 무슨 죄예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도 안 되고 밤마다 추위에 떨라고요? 너희 맞벌이 아니니? 두 사람 다 벌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매번 공과금이랑 생활비를 내게 요구하는 거냐? 어머니, 저희가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못 도와준다. 어머니, 가끔은 저희도 좀 쉬고 싶어서 골프도 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걸 들춰서 저희를 이렇게 몰아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누구보다 일만 해온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너를 귀하게 키워왔지만 내가 이렇게 철없이 행동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가족이라서 하는 말이다. 언제까지 부모한테 기댈 생각이냐? 다 큰 자식이면 이제는 자립할 때도 됐잖니. 받을 때는 좋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못 주겠다 하면 서운하다는 게 너희 마음이냐? 아들은 듣기 싫다는 듯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게 어머니 방식이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계속 이러시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워온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지금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거냐?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저희를 내몰았잖아요. 수도랑 전기까지 끊어버리는 게 부모로서 할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냐? 네, 저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며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온 세월을 바쳐왔고 그 고된 날들을 견딘 것은 오직 아들의 행복을 위함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나에게 모든 지원이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가 되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기에 뼈 빠지게 일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마음을 아들이 알기나 하는 걸까요? 아들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저를 압박해오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위해 쌓아온 지난 세월이 단 하루도 값진 적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권리라며 윽박지르는 모습이 낯설고도 씁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이 상황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자리했지만 아들이 결혼 후에도 무분별하게 부모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생소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주장한 것은 생활방해와 주거권 침해였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려 그동안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다며 그로 인해 입은 불편과 고통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바쳐 지원해온 자식이 이제는 법적으로도 저에게 의무를 강요하려는 것인지 비참하고 속상한 마음에 서류가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질 듯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들 내외는 고소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겁을 먹고 다시 지원할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엄연히 성인이 된 그들이 스스로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침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등산 모임에도 나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골라오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작은 취미와 여유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런 일상을 보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어느 날 아침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묘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서야 알겠니?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해준 건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너 이렇게 와서 사과하는 게 나에게는 늦었다고 느껴진다. 부모의 마음이란 늘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였지.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늦게 알아차린다는 게 참 서운한 일이란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에서 그동안의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며 속에 있던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과하러 온 건 알겠다. 그런데 며느리는 왜 보이지 않니?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집사람이 지금 친정에 가 있어요. 이번에 생활비 문제로 크게 다투면서 감정이 상했거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지원을 끊은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그러고는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애가 다 있니? 시댁에서 손을 벌리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친정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지금 그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집사람이랑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갈등만 반복하면서 사는 게 참 힘드네요. 안타깝구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법이란다. 며느리도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거라. 무턱대고 남 탓만 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지고 마음을 다해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머니께 의지해 왔다는 걸요. 이제는 정말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며느리도 깨닫고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부모한테 의지하다 못해 생활비 문제로 친정으로 가버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정을 꾸리려면 서로 대화로 해결해야지 집을 나가버리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네, 어머니.
그제야 아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깊이 반성하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겠죠. 며칠 후 아들과의 무거운 대화를 뒤로하고 저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아들을 보내고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지만 복지관에 가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떠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서 할머니들과 둥그렇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집 사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른이 돼도 뭐 하나 스스로 하려는 게 없어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제대로 온 적이 없어요. 자식들 다 고만고만하네요. 저도 얼마 전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스랑 전기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웃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기보다는 우리 자신도 돌보고 홀로 서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스스로를 더 아끼고 돌보며 내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